여보세요? 박희준입니다. 뉴욕 증시는 독일 헌법재판소 판결과 미국 FOMC 회의를 앞두고 낙관론이 퍼져 상승했습니다. 안토니스 사마라스 그리스 총리가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 총재와의 회동에서 ECB가 보유한 그리스 국채 일부에 대한 상환을 연기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유럽과 중국 시장 수출이 주춤해지면서 7월 무역수지 적자폭이 전달보다 조금 커졌습니다. 정부가 국가채무관리와 장기채 시장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30년 만기 국고채가 어제 성공적으로 발행됐습니다. 현재 65세로 규정된 고령자 기준이 70세나 75세로 상향 조정될 전망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우리나라 한국전력 등 12개 공기업에 대한 신용등급 전망을 긍정적으로 유지했습니다. 네, 박희준의 여보세요 2부 시작하겠습니다. 9월 11일 월요일입니다. 어제 한 일간지 경제면 기사에는요, 이런 내용이 실렸습니다. 삼성그룹이 위기관리 경영에 나서고 있다 하는 소식이었죠. 삼성 내부적으로 인력 재배치가 시작됐고요. 이 규모는 1997년 외환위기 때 있었던 구조조정 이후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삼성의 위기관리 경영 시사하는 바가 많죠. 한 기업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경제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방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박희준의 여보세요 2부에서는요, 이 내용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머니24입니다. 글로벌 마감 시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은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박지은 아나운서. 네, 오늘 뉴욕 증시 3대 주요 지수 모두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무디스가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한 단계 내릴 수 있다고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FOMC 회의에서 추가 부양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상승을 이끈 것으로 분석됩니다. 뉴욕 증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지수입니다. 0.52% 오르면서 13,323.36을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 2007년 이후 5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나스닥입니다. 0.02% 소폭 상승했고요. S&P 500지수 역시 0.31% 오르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유럽 주식시장입니다. 유럽 역시 대체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독일과 미국의 대형 이벤트들을 앞두고서 기대감의 오름세를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영국만 소폭 하락했습니다. 0.02% 하락하면서 5,700선에서 마감했고요. 독일 닥스 지수는 1.34% 비교적 큰 폭으로 오르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 까크 지수는 0.89% 오른 3,500선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마감한 아시아 지역 주요 지수들 살펴보겠습니다. 일본과 중국 소폭 하락하면서 장을 마감했고요. 홍콩 항생지수는 0.15% 오른 19,857.88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박지은 아나운서 글로벌 마감 시황 살펴봤는데요. 장남식 기자 전화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남식 기자. 네, 머니국입니다. 뉴욕 증시는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독일 헌법재판소의 유럽 안정화 기구에 대한 합헌 여부 판결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뉴욕 증시는 기대감이 살아나며 상승했습니다. 특히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69.07포인트, 0.52% 상승해 2007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5.24% 급등하며 다우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미국의 부채 문제를 언급하며 내년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할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달러만 약세를 보였을 뿐 뉴욕 증시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S&P 500 지수는 4.48포인트 0.31% 올랐고 나스닥 지수는 0.02%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업종별로는 금융과 에너지 업종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종목별로는 애플이 아이폰 5 공개를 앞두고 0.32% 하락 마감했고 소셜 네트워크 게임 회사인 진가는 전날 장 마감 후 수석 마케팅 책임자인 제프 카프가 사임했다고 발표해 1.06% 하락했습니다. 페이스북은 최고 경영자인 마크 주커버그가 테크크런치 컨퍼런스에서 연설할 예정인 가운데 3.3% 상승했습니다.
모건 스탠리와 시티그룹은 합작회사인 모건 스탠리 스미스 바니를 모건 스탠리가 2015년까지 전부 인수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회사 가치를 135억 달러로 평가해 모건 스탠리는 3.85%, 시티그룹은 2.61% 올랐습니다. 맥도날드는 8월 동일 점포 매출액이 유럽 매장에서 타격을 입으며 예상만큼 늘지 않았다고 밝혀 0.11% 약세를 보였습니다. 자산운용사 레그메이스는 CEO인 마크 패팅이 다음 달 초 사임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5.42% 올랐습니다. 한편 영국을 제외한 유럽 주요 증시도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하락 출발한 유럽 증시는 미국 정부가 추가 부양책을 펼칠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덜어주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유로 안정화 기구에 대한 위헌 여부 판결을 앞둔 독일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는 소식도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영국의 후시백 지수는 전날 대비 1.01포인트 밀렸지만 독일의 닥스 30 지수는 96.41포인트 상승했고 프랑스 까크 지수도 31.25포인트 올랐습니다. 특히 금융주들이 일제히 상승 랠리를 펼쳤습니다. 스코틀랜드 왕립은행, 도이치뱅크, 바클레이즈, BNP 파리바 등이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자동차주도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이탈리아의 피아트, 독일의 BMW, 폭스바겐 등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영국의 최대 명품업체 버버리는 올 한 해 수익 전망치가 대폭 하향 조정되면서 기록적인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이 여파로 경쟁사인 휴고보스와 스위스 최대 보석업체인 리치몬드도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안토니스 사마라스 그리스 총리가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 총재와 회동해서 ECB가 보유한 그리스 국채 일부에 대한 상환을 연기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스 일부 언론에 따르면 사마라스 총리는 2013년부터 2015년에 만기를 맞는 그리스 국채 2020년까지 보유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리스 정부 대변인은 이런 보도를 부인하며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유럽과 중국 시장 수출이 주춤해지면서 7월 무역수지 적자폭이 전달보다 조금 커졌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7월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420억 달러로 6월보다 1억 달러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상품과 서비스 수출은 1,833억 달러로 6월보다 1% 감소했으며 총 수입은 국제 원유 가격 하락에 힘입어 2,253억 달러로 0.8% 줄었습니다. 손해보험사들이 실손보험을 갱신하면서 임의로 보상 한도를 반으로 줄여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습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는 정부의 지침으로 변경한 것이고 안내도 충분히 했기 때문에 임의로 변경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2009년 8월 손해보험사들은 같은 해 10월에 있을 실손의료보험제도 통합 적용을 앞두고 대대적인 마케팅을 벌였습니다. 실손의료보험제도 통합 이후에는 보험 계약을 할 때 전액 보장이 되지 않고 10%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합니다. 또 최고 한도 금액이 1억에서 5천만 원으로 줄기 때문에 보험사들은 이런 변경 사항을 절판 마케팅으로 활용했습니다. 이런 마케팅으로 2009년 8월에서 9월까지 체결된 계약은 67만 건이나 됩니다. 이때 체결된 보험은 3년 갱신형이었는데 문제는 3년이 지나자 개정 전에 계약한 소비자들의 보장 한도도 같이 준 것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관련 상담 중 보상 한도 축소 불만이 202건이나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불만에 보험사와 전문가의 반응은 다릅니다. 보험사들은 정부의 정책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임의로 바꾼 것이 아니고 일부 판매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자필 서명도 받는 등의 동의를 받고 계약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전문가들은 정부의 보험상품 표준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표준화를 통해 소비자들은 보험료 감소 등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에 그 민영 보험회사들이 그 의료 보장을 축소했다라는 그 논란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 정부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그리고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표준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실손보험에 계약한 소비자들은 보상한도 축소에 대해 설명을 들었는지 정확히 알아보고 보험금을 수령할 때 손해보지 않도록 세심히 확인해봐야 할 것입니다. 엠머니 정영석입니다.
네, 정부가 국가채무관리와 장기채 시장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30년 만기 국고채가 어제 성공적으로 발행됐습니다. 증권사 지점별로 배당받은 물량이 모두 팔려나가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박재환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고채 30년불 발행은 우리 경제의 발전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국제 신인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호평했습니다. 현재 65세로 규정된 고령자 기준이 70세나 75세로 상향 조정될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 중장기 전략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생산인구가 급격히 주는 우리나라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각종 복지 혜택의 기준이 되는 노인 기준 나이를 70세 혹은 75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중장기 전략위원회는 이를 위해 장기적으로 정년을 연장하고 국민연금 수령액을 부분적으로 미룰 수 있도록 국민연금 연기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유럽 경제 위기와 내수 부진이 맞물리면서 한국 증시가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요. 안정성과 수익성 모두 잡으며 주목받는 금채권형 펀드 서한한 기자가 소개합니다. 최근 일주일간 국내 주식형 펀드는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며 1.08% 하락해 3주 연속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국내 증시가 요동치는 모습을 보이자 투자자들은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채권형 펀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실제 국내 채권형 펀드는 지난 1년간 수익률 5.46%를 기록해 같은 기간 6.63%의 손실을 본 국내 주식형 펀드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국내와 해외 채권형 펀드 설정액 역시 올해 들어 각각 6천억 원과 8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금펀드도 높은 수익률로 인기가 좋습니다. 11일 금값은 온스당 거래가가 1,728달러를 기록하며 최근 한 달 사이에 100달러 이상 올랐습니다. 금펀드는 금 가격 상승세에 힘입어 단기간에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많게는 9% 안팎의 수익을 낸 펀드도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위원회의 3차 양적 완화 정책 등 호재들도 다양합니다. 경기 부양을 위한 돈이 시장에 풀리게 되면 화폐 가치가 하락해 금의 가치가 상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계속 유동성이 늘어나는 구간이어가지고 금 가격이 뭐 그렇게 크게 조정받을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인다, 그 정도이거든요. 전문가들은 경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있지 않은 만큼 안정적인 상품을 주목하라고 조언합니다. 엠머니 서한환입니다. 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우리나라 한국전력 등 12개 공기업에 대한 신용등급 전망을 긍정적으로 유지했습니다. 12개 공기업은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의 6개 자회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석유공사입니다. 피치는 신용등급을 상향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28개 주요 비금융 공기업의 총부채가 2007년 국내 총생산의 16.2%에서 최근 26.6%까지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애플은 오늘 밤 아이폰 5를 공개합니다. 아이폰 5 출시로 애플과 삼성전자 주가의 엇갈림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상정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10일 애플은 아이폰 5 출시 기대감에 장중 683.29달러까지 치솟으며 사상 최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63% 올랐고 아이폰 5 출시 기대가 본격 반영된 8월부터 현재까지는 9%가량 상승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올해 17% 상승에 그쳤습니다. 8월부터는 5%가량 밀려났습니다. 그동안 IT주로 묶여 비슷하게 움직이던 삼성전자와 애플의 주가 움직임이 특허 관련 법정 대결이 본격화된 지난 5월부터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200만 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던 증권가도 이제는 목표가를 낮추고 있습니다. 동양증권은 애플 소송의 심리적 영향을 반영해 기존 목표가 200만 원에서 170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전문가들도 두 회사의 디커플링, 즉 주가 엇갈림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이러한 보완적인 협력 관계에서 어떻게 보면 좀 대체제적인 경쟁적 관계를 좀 변화하기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과거 대비해서는 디커플링 현상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심화가 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 전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아이폰 5가 두 회사의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업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M1이 박상정입니다. 네, 계속된 경기 불황 때문에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경련 조사를 보니까요, 조사 기업의 20%는 2008년 금융위기보다 매우 심각하다, 44%는 심각하다, 그리고 36%는 비슷하다, 이렇게 응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금 그 기업 경영 많이 어려운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오늘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정책팀 유한익 팀장 전화 연결하고요. 그리고 또 스튜디오에는 중소기업을 대표해서 송공석 와토스코리아 사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먼저 전화 연결해서 정경련의 입장을 좀 들어보면서 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경제인연합회 경제정책팀 유한익 팀장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요 그룹 경영, 기획 담당 부서를 대상으로 지금 위기 체감도 및 대응 현황을 조사하셨다고 하는데 기업들 현재 지금 경영 위기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요? 많이 어렵게들 생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조사한 바에 따르면 조사에 응답한 25개국은 모두 현재 위기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비슷하거나 더 심각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단 한 곳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올해 우리 경제 3% 성장마저도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 그 문제인 것은 위기 상황이 좀 장기화될 것이라고 지적하는 의견이 압도적이라는 점입니다. 응답 그룹들 중 현재 위기가 올해 하반기에 끝날 것이라고 답한 그룹은 한 곳에 불과했고요. 절반이 넘는 52%가 내년 하반기까지 위기가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2015년 이후에도 위기가 계속될 것이라는 그런 의견 또한 네 곳이나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매달 BSI를 발표하는데요. 그 BSI도 연속 4개월치 100을 밑돌아서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가 아주 나쁘다는 걸 지금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뭐 금융위기보다 지금 심각한 상태인 거는 같은데 최근 삼성도 위기관리 경영 태세를 돌입했다고 합니다. 사실 삼성이 위기관리 경영에 돌입했다는 말이 돌 정도면 뭐 다른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어렵다는 말일 수도 있는데요. 삼성의 최근 움직임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지요? 예,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내수와 수출의 동반 침체가 기업 규모를 가리지 않고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경제는 위기 당시 내수가 좋지 않았어도 수출이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해 주었기 때문에 위기를 좀 극복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번 위기는 내수 침체와 더불어 그동안 우리 경제를 지탱해줬던 수출마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기업들이 겪고 있는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내수 판매 부진과 수출 애로가 나란히 1, 2위를 차지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출과 내수의 동반 부진이라는 현 위기의 특성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통계치를 봐도 지난해 수출은 전년 대비 한 19% 정도 증가한 반면에 올해 1월에서 8월까지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 1.5%란 저조한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유럽 재정위기 장기화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팀장님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 그 와토스코리아 송공석 대표님께 중소기업이 지금 현재 느끼고 있는 체감 경기 한번 여쭤보고 다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 대표님 요즘 어떻게 중소기업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요? 대기업이 저렇게 어렵다는데요. 중소기업은 말할 수도 없죠. 아마 대기업에서 지금 뭐 비상경영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는데 그 결과가 중소기업의 목을 조르는 일이 아니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네. 지금 대기업의 어려움이 그 이상으로 중소기업이 좀 전이되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신 거죠. 네, 팀장님. 지금 이제 기업들이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까? 예, 그 기업들은 주로 지금 단기적, 장기적 대책을 이렇게 나눠서 지금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단계별 시나리오를 정해서 단계별 대응책을 수립하고 어떻게 하면 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것인가 하는 단기적인 처방을 실시함과 동시에 제품 경쟁력 강화나 미래 유망 사업 발굴과 같은 기업의 장기적인 생존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들도 지금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뭐 좀 어떤 효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지요? 예, 지금 말씀드려서 그 연초부터 물론 뭐 경제가 어렵긴 했지만은 하반기 이후에 지금 급격히 더 기대보다 더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계획들이 하반기에 지금 대체로 수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경영체에 돌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어떤 실질적인 효과가 지금 당장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요. 지금 기업들이 하고 있는 그 원료 구입처 다변화, 해외 투자 단행, 위기전담 부서 신설 등 여러 가지 방안들을 실행에 옮기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올 하반기 뭐 내년까지 이렇게 경기를 회복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송 대표님, 중소기업들도 이제 비상경영 체제 많이 돌입을 하고 있는지요? 그렇습니다. 뭐 대기업 못지않게 치열하게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중소기업 현실은 이 부족한 인력, 자재값 상승, 공공요금 인상, 판매 부진 이게 여러 한 군데도 편안한 곳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대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중소기업이 건전하게 육성이 돼야 수족 같은 중소기업들이 건전하게 육성이 돼야 아마 대기업한테도 이롭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중소기업 입장을 조금 더 헤아리는 그런 전략을 좀 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중소기업들은 뭐 죽겠다 뭐 엄살만 할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도 자구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오히려 이럴 때에 우리가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면은 경제 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대기업의 비상경영 체제가 중소기업의 목조로 오는 일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팀장님, 지금 좀 사회에서 또 일각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지금 이제 비상경영 체제에 들어가면서 기업들이 이제 고용을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고요. 그러한 고용을 줄이게 되면은 또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경기 위축의 악순환 고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뭐 그런 우려는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일입니다만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 다행히도 현재 그 위기 심각성에 비하면 고용을 줄이겠다는 그룹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조사에서 고용 계획에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는데요.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전체 그룹의 52%가 기존 계획에 변화가 없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고용을 축소하겠다고 밝힌 그룹은 한 4곳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30대 그룹 고용조사를 해봐도 불확실한 경기 상황 속에서도 30대 그룹은 연초 세웠던 고용 계획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고용 분야는 의외로 지금 기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착실하게 잘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뭐 다행스러운 일이군요. 네. 최근 시장에서 기업들의 이제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기업들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을 하고 있는데 정부는 좀 뒷짐지고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팀장님? 예, 뭐 그런 견해들에 대해서 저도 뭐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업들은 비상경영 체제 위기로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는 반면에 최근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은 다소 미세 조정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지난 6월에 올 하반기 8.5조 원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그런 대책이 미흡했다고 판단했는지 근본에 이번 월요일 날 4.6조 원을 더 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소규모 재정 지원의 반복으로 과연 경기가 얼마나 회복될지 다소 의문입니다. 4.6조 원의 재정 지원 대책도 그 규모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 면에서도 많이 좀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컨대 소득세 원천 징수를 줄여가지고 올해 1.5조 원의 세금을 덜 걷겠다는 방안은 내년 초 연말정산에 그만큼 환급을 덜 받기 때문에 조삼모사라는 지적도 좀 있고요. 부동산 취득세 내 양도세 같은 경우도 시행이 금년 말까지 3개월에 불과합니다. 한시적이죠. 이런 거 가지고 과연 얼마나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까 다소 의문이. 자, 그렇다면 팀장님 지금 정부가 내놓고 있는 대책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지금 정부가 이러한 좋지 않은 경기 상황에서 내놓을 수 있는 대책 어떠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투자 촉진할 수 있는 대책들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투자 세액공제와 같은 세제적 인센티브는 물론 기업들이 좀 더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규제 완화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2011년에 폐지되었지만 과거 시행되었던 임시 투자 세액공제 같은 것들을 부활을 시켜보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도 좀 있고요. 또한 기업 투자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지주회사 규제 완화나
금산분리 완화 뭐 이런 걸 통해서 기업들이 보다 새로운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팀장님이 있습니다. 이제 정부가 지금의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기업의 입장에서 내놓았으면 하는 대책들이 사실 요즘 많이 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이제 경제 민주화가 좀 바람이 불면서 대기업들의 규제가 지금 강화되고 있고요. 이러한 지금 말씀하신 규제 완화 부분은 좀 민감한 사안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경제 민주화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사회적 이슈가 되고 많은 부담을 느끼고 계시죠, 기업들에서는요.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 근데 한 말 좀 더 말씀드리면은 현재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경제 민주화 총론에 대해서는 저희 재계도 뭐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하시고요. 예. 그런데 이런 경제 민주화가 너무 지나치게 강조되어서 기업의 투자를 막고 일자리를 축소시키고 나아가서 우리 경제 성장 자체를 막게 될까 봐 다소 걱정하는 것입니다. 예. 실제로 지금 경제 민주화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거론되고 있는 출총제,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 같은 것들은 기업들로 하여금 그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 현금 보유에 매달리게 함으로써 투자를 저해할 우려도 큽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럼 지금 기업들은 현재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 극복이 기업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기업들이 보다 자유롭게 새로운 사업에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완화가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뭐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경제 민주화라는 큰 틀에서는 공감을 하고 있지만 지나치게 또 경제 민주화를 강조하다 보면 기업의 투자 심리를 감소시킬 수 있고요.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우리 경기를 더욱 위축시키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정경련 유한익 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전화 연결 감사드립니다, 팀장님.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스튜디오로 돌아와서요. 와터스코리아 송공석 대표와 계속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까 이제 말씀하시는 게 대기업들의 그런 어떤 비상경영 체제가 중소기업의 목을 재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요즘 뭐 동반성장이라는 단어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고요. 많이 회자되고 있기는 한데 동반성장 위해서 우리 대기업들, 중소기업을 위해서 어떤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그래서 용어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동반성장이라는 것은 대기업이 일방적으로 중소기업한테 시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춰서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어야지 그것이 동반성장이 되리라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스스로가 경쟁력을 갖추고 지금까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는 대개 OEM 방식으로 스펙을 주면 만들어서 단순하게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제 생각으로는 OEM에서 탈피해서 ODM 방식으로 중소기업이 스스로 기술을 개발해서 품질을 높여서 제안을 하면은 대기업이 그걸 좀 적극적으로 수용으로 받아들인다면은 그야말로 가장 확실한 상승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최근에서 동반성장이 이슈가 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에 있어서 1차 협력업체들은 그 관계가 많이 이제 좋아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오히려 1차 협력업체들 그 아래에 있는 중소기업들과의 문제가 많이 이제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공급 사설은 다 똑같습니다. 뭐 1차에서 2차로 내려가든 2차에서 3차로 내려가든 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기술을 개발을 하고 제품을 시장을 개척한다면은 스스로가 대기업이 선택을 하지 않으면 자기들이 손해가 될 정도로 경쟁력을 키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기업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보다 중소기업도 스스로 어떤 경쟁력을 키우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우선 돼야 된다 그랬죠. 예, 그러한 경쟁력을 키우는 과정에서 정부는 또 어떤 지원이 좀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람이 필요합니다. 돈 한만 풀어도 그거는 소용이 없습니다.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고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공계 출신들이 특히 중소기업으로 많이 와줘야 되는데 사람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지 않습니까? 필요한 인력 공급이 잘 안 되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서는 청년 실업자들이 몇십만이다, 100만이다 얘기를 하는데 전혀 실감이 안 납니다. 암만 공고를 내도 안 오는데 실업자가 어디 있느냐.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를 합니다만은 일을 싫어하는 사람들만 있고 잃어버리실 자를 쓰는 실업자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지금 뭐 사업 경력 이제 30년이 넘으신데요. 기업 경영, 풍전등화 늘 뭐 그런 느낌을 가지고 기업을 운영을 하실 텐데 오늘 아침에 이제 중소기업 경영자들에게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말씀 한마디 좀 전해주시죠. 우리 앞에는 항상 위기가 있습니다. 뭐 하루라도 위기가 아닌 날은 없죠.
그렇지만 우리는 꾸준히 발전하고 성장을 해왔습니다. CEO는 모든 자기가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모든 공정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획하고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송 대표님, 전해드리는 소식 전하고요. 다시 돌아와서 대표님과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글로벌 마감 시장부터 전합니다. 박지은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박지은 아나운서, 아니군요. 뉴욕 증시는 독일 헌법재판소 판결과 미국 FOMC 회의를 앞두고 낙관론이 퍼져 상승했습니다. 안토니스 사마라스 그리스 총리가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 총재와의 회동에서 ECB가 보유한 그리스 국채 일부에 대한 상환을 연기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유럽과 중국 시장 수출이 주춤해지면서 7월 무역수지 적자폭이 전달보다 조금 커졌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미국이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국가 부채 규모를 줄이지 못하면 국가 신용등급을 현재 AAA에서 AA1으로 한 등급 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이 7%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는 등 경제 둔화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원자바오 총리가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 달성을 자신했습니다. 정부가 국가 채무 관리와 장기채 시장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30년 만기 국고채가 어제 성공적으로 발행됐습니다. 네, 아까 제가 좀 서둘러서 실수를 했네요. 이제 글로벌 마감 시장 전합니다. 박지은 아나운서 전합니다. 박지은 아나운서. 네, 오늘 뉴욕 증시 3대 주요 지수 모두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무디스가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한 단계 내릴 수 있다고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FOMC 회의에서 추가 부양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상승을 이끈 것으로 분석됩니다. 뉴욕 증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0.52% 상승한 13,323.36에 마감을 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 2007년 이후 5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겁니다. 다음 나스닥 지수 소폭 상승했고요. S&P 500 지수 역시 0.31% 상승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유럽 주식시장입니다. 유럽 역시 대체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독일과 미국의 대형 이벤트들을 앞두고서 기대감의 오름세를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영국만 소폭 하락했습니다. 0.02% 하락하면서 5,700선에서 마감됐고요. 독일 닥스 지수 1.34%로 비교적 큰 폭으로 오르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 까크 지수는 31.25포인트 오르면서 3,500선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마감한 아시아 지역 주요 지수들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와 중국 상해 종합 지수 소폭 하락하면서 장을 마감했고요. 홍콩 항생 지수는 0.15% 상승한 19,800선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박지은 아나운서 글로벌 마감 시장 살펴봤고요.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안토니스 사마라스 그리스 총리가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 총재와의 회동에서 ECB가 보유한 그리스 국채 일부에 대한 상환을 연기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스 일부 언론에 따르면 사마라스 총리는 2013년에서 2015년에 만기를 맞는 그리스 국채 2020년까지 보유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리스 정부 대변인은 이런 보도를 부인하며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유럽과 중국 시장 수출이 주춤해지면서 7월 무역 수지 적자폭이 전달보다 조금 커졌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7월 무역 수지 적자 규모는 420억 달러로 6월보다 1억 달러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상품과 서비스 수출은 1,833억 달러로 6월보다 1% 감소했으며 총 수입은 국제 원유 가격 하락에 힘입어 2,253억 달러로 0.8% 줄었습니다. 손해보험사들이 실손보험을 갱신하면서 임의로 보상 한도를 반으로 줄여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지요. 하지만 보험사에서는 정부의 지침대로 변경한 것이고 안내도 충분히 했기 때문에 임의로 변경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2009년 8월 손해보험사들은 같은 해 10월에 있을
실손의료보험제도 통합 적용을 앞두고 대대적인 마케팅을 벌였습니다. 실손의료보험제도 통합 이후에는 보험 계약을 할 때 전액 보장이 되지 않고 10%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합니다. 또 최고 한도 금액이 1억에서 5천만 원으로 줄기 때문에 보험사들은 이런 변경 사항을 절판 마케팅으로 활용했습니다. 이런 마케팅으로 2009년 8월에서 9월까지 체결된 계약은 67만 건이나 됩니다. 이때 체결된 보험은 3년 갱신형이었는데 문제는 3년이 지나자 개정 전에 계약한 소비자들의 보장 한도도 같이 준 것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관련 상담 중 보상 한도 축소 불만이 202건이나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불만에 보험사와 전문가의 반응은 다릅니다. 보험사들은 정부의 정책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임의로 바꾼 것이 아니고 일부 판매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자필 서명도 받는 등의 동의를 받고 계약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전문가들은 정부의 보험상품 표준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표준화를 통해 소비자들은 보험료 감소 등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에 그 민영 보험회사들이 그 의료 보장을 축소했다라는 그 논란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 정부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그리고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표준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실손보험에 계약한 소비자들은 보상한도 축소에 대해 설명을 들었는지 정확히 알아보고 보험금을 수령할 때 손해보지 않도록 세심히 확인해봐야 할 것입니다. 엠머니 정영석입니다. 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미국이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국가 부채 규모를 줄이지 못하면 국가 신용 등급을 현재 AAA에서 AA1으로 한 등급 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무디스는 미국의 2013년 예산안에 대한 논의 결과가 미국의 신용 등급을 결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난달 무디스는 미국 정부의 부채 비율 증가에 따라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원저바오 중국 총리가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 달성을 자신했습니다. 원 총리는 세계경제포럼 하계대회에서 중국이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 달성을 위해 정상 궤도를 가고 있으며 정부도 경제 안정을 위한 정책 입안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원 총리는 중국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유지할 수 있다는 확신을 하고 있다며 앞선 재정 정책과 신중한 통화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객 유치를 위해 최근 금융권이 변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후 늦게까지 은행문을 여는가 하면 고객을 찾아 점포가 이동하기도 한답니다. 최은희 기자가 전합니다. 이달 초 SC은행의 역삼동과 명동 등 6개 지점은 오후 7시 30분까지 연장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KB국민은행도 강남 테헤란로에 낮 12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하는 직장인 특화 점포를 열었습니다. 삼성증권 역시 지난 6월부터 2달간 야간 은퇴 설계 서비스를 진행했습니다. 주요 고객인 회사원들이 낮 시간에는 금융 업무를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연장 영업을 하게 된 겁니다. 일부 은행은 고객을 직접 찾아 나서기도 합니다. 부산은행은 오늘 26일부터 3일간 이동 점포를 운영해 신권 교환과 자동화 기기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신한은행을 비롯한 일부 증권사와 은행은 대형 오피스 빌딩 안에 아예 소형 점포를 개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고객과의 접점을 넓히기 위해서입니다. 금융회사들이 고객 잡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자 고객들은 더 편해졌습니다. 근무 시간엔 은행 일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많이 불편했는데 퇴근 후에도 은행 업무를 볼 수 있어서 편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늦춰주니까 ATM을 가지 않아도 되니까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게 더 편하고요. 경기 침체로 저축과 투자가 저조하자 고객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에 대한 금융회사의 태도는 기다리세요에서 기다리겠습니다로 바뀌고 있습니다. 엠머니 최은진입니다. 네, 리터당 평균 휘발유 값이 2,000원을 넘어선 지 꽤 됐습니다. 합리적인 가격은 기본이고요.
에너지 효율까지 생각한 자동차들이 요즘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나영 기자입니다. 리터당 휘발유 값이 2,000원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유가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지난달 이후 리터당 2,000원대를 회복했고 한동안 내릴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름값이 덜 드는 디젤차와 하이브리드 차에 눈길을 돌리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2달 전에 가솔린 중형차에서는 디젤차 준중형으로 바꿨는데 기름값이 30만 원 정도 나왔다면 바꾸고 나서는 10만 원 정도 세고된 것 같은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국산 승용차 시장에서 디젤과 하이브리드 비중은 각각 25.7%와 2.3%를 차지해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지난해보다 2배 이상 판매가 늘어난 하이브리드 차의 성장세는 단연 돋보입니다. 하이브리드는 급속한 대중화로 판매 모델 증가, 보유 비용 감소 등으로 인해 친환경차의 대표 주자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유가 시대에 접어들면서 디자인과 성능에 이어 연비가 자동차 구매의 중요한 고려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엠머니 이나연입니다. 네, 뉴스 전해드리기 전에요. 유한익 정경영 경제정책팀장 그리고 송공석 와터스코리아 대표와 함께 최근 경기에 대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비상경영 체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다시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 송공석 대표와 함께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중소기업이 겪는 그 많은 어려움 중에 가장 좀 크게 중소기업에게 느껴지는 것이 인력난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러면 대표님께서 보고 계시는 문제는 지적을 하셨고요. 네. 그럼 해결 방안은 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일단 중소기업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유인책을 써야 되는데 예. 그 가장 좋은 방법이고 확실한 방법은 대기업이나 공기업이나 공무원을 채용할 시에 예. 중소기업에서 근무했던 경력자들을 우선 가산점을 줘서 채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봅니다. 단 그때에 중소기업이 발행한 추천서를 반드시 부착하도록 하면은 중소기업에 와서 열심히 와서 일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와서 보면은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이 또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럼 대표님, 그런 인력들을 장기적으로 중소기업에 잡아두기는 일단 힘들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 예를 들자면 우리가 한 3년 정도 쓰다가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럼 내국인들도 한국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해서 어차피 가야 될 사람이면 그렇게 훈련을 시켜서 보내드리겠다. 그 대신 중소기업에서는 부족한 인력들을 한국 사람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기술이 전수가 되고 노하우가 축적이 되죠. 네.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사회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완전한 고용이 이루어지면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이 또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제가 잘 키운 딸을 시집을 보냈습니다. 그 가서 잘 살면은 친정을 위해서 뭔가 좀 도움을 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지금 어차피 중소기업들이 필요한 인력을 구하기 힘들다고 하면은 중소기업을 통해서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의 역할을 그렇습니다. 그런 징검다리가 된다 그러면은 예. 중소기업이라 사람이 오지 말라 해도 오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표님 그렇게 되면은요. 네. 이게 계속 이제 인력이 공급은 되겠지만 네. 또 2, 3년에는 대기업으로 옮겨가고 하다 보면은 관련되는 그 교육 훈련 비용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차피 저희들은 외국인 인력을 쓴다라고 생각하면은 간단합니다. 예. 우리가 그 피해 의식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보면 전향적으로 마음을 열고 보면은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혹시 지금 말씀하신 부분 혹시 성공적인 뭐 외국 사례도 있는지요? 제가 듣기로는 제가 학교에서 최근에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싱가포르에서 그런 사례가 있다고 그래서 싱가포르에 가면은 대학을 암만 좋은 대학을 졸업했다 하더라도 중소기업을 먼저 거치지 않으면은 그 채용을 안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연봉이 싱가포르이 한 5만 불 정도의 국민 소득이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런데 초봉이 한 2만 불 정도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경력을 쌓고 실력이 향상되면은 그냥 급속도로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듯이 급여가 올라가서 한 5, 6년 뒤에는 제대로 된 이제 급여를 받는다. 이렇게 이제 저는 듣고 배웠거든요. 예. 우리가 참고하고 이제 벤치마킹 해야 될 만한 그런 정책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중소기업에 오고자 하는 인력들한테는 지금 병력 특례 제도가 있는데 산업은 지금 현재로서는 생산 현장에서만 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 근무하면은 그 업체는
벌칙을 받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사람들 쓸 수 없게끔 그런 제도가 만들어져 있는데 어차피 생산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은 저희들이 이제 제품을 잘 만들어서 외국에 갖다 팔아야 되는데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 우리 중소기업에 와서 해외 영업을 하는데 생산 쪽에서만 근무를 하라 그러면 그걸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엄청나게 손해죠. 제품 잘 만들면 뭐합니까? 우리는 요즘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해외에 갖다 팔아야 되는데 반드시 시장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품의 중소기업 제품의 품질 경쟁력도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 중소기업의 그런 전문 인력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것 정도는 풀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병역 특례 관련 문제를 좀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렇습니다. 그 회사에 입사하면 거기 가서 무엇을 하든 간에 기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생산 현장에다가 굳이 제한을 둘 필요는 없다 그 말씀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송공석 와터스코리아 대표 모시고요. 중소기업이 최근 느끼고 있는 그 체감 경기 또 알아봤고 그리고 중소기업의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인력난 그것을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해법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 스튜디오에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박희준의 여보세요. 이제 1, 2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경제 최근 많이 어렵죠. 어렵지 않은 진단, 그것만으로도 좀 지겨울 정도로 이제 많이 회자가 되고 있기는 한데, 방금에 이제 말씀 나눴던 것처럼 이럴 때일수록 무엇인가에 의지하려고만 하지 말고 스스로 강해지는 노력, 그래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제가 고리타분한 말씀 드리는지 모르겠는데요. 어찌 보면 정답은 늘 단순하고 우리가 다 아는 사실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잠시 후에는요, 김나래 앵커가 진행하는 출발 증권시장 방송이 됩니다. 많은 시청 바라고요. 저는 내일 아침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